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별을 겪습니다. 어떤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어떤 이별은 천천히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멀리 있는 일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혼자 마지막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집에서 사망하면 꼭 알아야 할 장례 절차와 사후 처리.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이든 혹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든 이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수연.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정년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제 살 길을 찾아 떠났고 부부는 오랜만에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아내는 남편을 깨우러 갔다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의 손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남편이었기에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지?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지? 병원도 아닌, 장례식장도 아닌,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그녀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다들 막연한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일단 119를 불러봐.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허둥대던 끝에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와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제야 그녀는 실감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연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장례 절차와 사후 처리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 서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하나씩 짚어볼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언젠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남편의 싸늘한 손을 붙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막잠에서 깬 듯한 얼굴로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 신고를 하려면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사망한 경우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119에 전화를 걸면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사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급대원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수연의 아내도 119에 신고한 후 구급대원이 남편의 사망을 확인해 주었지만 그들은 단순히 사망 확인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이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집에서의 사망이 자연사인지 아니면 범죄와 연관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해 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써주지만 집에서 사망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 최근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환자라면 담당 주치의에게 연락해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병원 진료 기록이 없거나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경찰이 시신을 부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수연의 경우에도 경찰이 조사를 하며 최근 병원 진료 기록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행히 몇 달 전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고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병원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집에서 갑자기 숨을 거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경찰이 부검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검이 필요한 경우 시신은 경찰서와 연계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유족은 크나큰 혼란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게 됩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이런 복잡한 절차를 신경 쓰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 과정을 알고 있다면 그나마 덜 혼란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사망한 경우 첫 번째, 119에 신고하여 사망 여부를 확인받고 두 번째, 경찰이 도착하면 병원 진료 기록 여부를 확인하고 세 번째, 담당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거나 필요한 경우 부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망 이후 장례 절차를 위해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서 장례를 치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떠나보낼 것인지. 정수연의 아내도 남편의 시신을 모시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장례식장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다음으로 장례 절차의 핵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진단서를 손에 쥔 채 막막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이제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장례식장을 예약해야 할까? 아니면 집에서 장례를 치를 수도 있는 걸까? 그리고 장례를 진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장례 절차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장례식장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는 장례식장이 마련되어 있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에서 바로 장례식장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경우 전문 장례 업체를 통해 가정 장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정수연의 아내도 처음에는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빈소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순간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장례식장은 항상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장례가 많이 겹치는 시기에는 빈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장례식장을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그러나 만약 빈소가 없다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민간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비용도 병원 장례식장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 장례 업체를 통해 집에서 빈소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차가 까다롭고 공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결국 다른 병원의 장례식장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몇 군데 전화를 돌린 끝에 빈소가 있는 장례식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예약했다고 해도 모든 준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빈소를 차리고 상복을 준비하고 부고를 전하는 일까지 모두 유족이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장례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전통적인 3일장을 치를 것인지 혹은 하루 만에 간소하게 진행할 것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첫날은 빈소를 마련하고 문상을 받는 날, 둘째 날은 발인을 준비하는 날, 셋째 날은 발인과 화장을 진행하는 날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문을 최소화하고 가족들끼리만 모여 조용히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정수연의 아내도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걸 좋아했는데 굳이 크게 장례를 치를 필요가 있을까? 결국 그녀는 소규모 가족 장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는 문자를 보내 따로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처럼 장례 절차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3일장,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
혹은 현대적인 방식의 장례까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유족이 가장 편한 방식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용입니다. 장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진행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장 이용료, 관과 수혜, 음식 비용, 장례 차량 비용까지 어느 하나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장례 비용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지출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연의 아내도 장례식장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 예상보다 큰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남편이 가입해둔 상조보험이 있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장례를 대비해 상조보험이나 장례 지원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공무원 장례 지원 제도 등을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빈소가 마련되었고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에게는 아직도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드릴 것인가? 매장을 할 것인가? 화장을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떠나보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각 방식마다 의미와 절차가 다르며 유족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사망 후 선택해야 하는 매장과 화장, 그리고 장례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이곳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이 그녀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보내드릴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첫 번째, 화장 후 봉안당에 모시는 방법. 두 번째, 매장을 선택하는 방법. 정수연의 아내는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나는 간소하게 떠나고 싶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전통적인 매장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남편에게 더 좋은 것일까? 첫 번째, 매장의 의미와 절차. 매장은 전통적인 장례 방식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땅에 묻으며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매장을 선택할 경우 유족들은 먼저 묘지를 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설 추모공원이나 가족이 소유한 선산에 묻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장을 위한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매장할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수연의 아내도 시댁에 연락해보니 시골에 가족 묘지가 있긴 했지만 관리도 어려웠고 거리도 멀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화장의 의미와 절차.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선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장률은 이미 90%가 넘습니다. 장지 부담이 적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을 선택할 경우 장례식장에서 발인 후 화장터로 이동합니다. 대부분의 화장장은 미리 예약이 필요하므로 유족들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봉안당이나 납골당에 모시거나 자연장으로 뿌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수연의 아내도 남편을 화장한 후 봉안당에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봉안당을 선택해야 할까? 세 번째, 봉안당과 자연장의 선택. 봉안당은 고인의 유골을 모시는 곳입니다. 사찰이나 공원묘지, 공공납골당 등이 있으며 비용과 위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자연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장은 고인의 유골을 나무 아래, 꽃밭 등에 뿌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결국 남편이 평소 조용하고 자연을 좋아했던 것을 떠올리며 자연장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례 절차는 하나하나가 어렵고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매장과 화장, 봉안당과 자연장. 어떤 선택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유족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장례 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유족들이 해야 할 행정 절차들, 그리고 남겨진 가족이 겪게 될 감정적인 변화들. 우리는 다음으로 장례가 끝난 후 남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 후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 그가 쓰던 컵,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이곳에서 더 이상 남편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마음이 너무 바빴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발인 절차를 준비하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눈물을 보일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용한 집에 홀로 남겨지고 나니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망신고, 보험정리, 각종 행정 절차까지 남편 없이 처음으로 모든 일을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망신고와 행정 절차. 사망신고는 장례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더 이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신고는 보통 사망 후 일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이 직접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장례식장에서 대신 진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각종 공공요금, 연금, 건강보험 등도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남편의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을 챙겨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창구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망신고 후에는 고인의 계좌도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은행 계좌와 재산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 은행 계좌와 금융정리.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은행 계좌는 모두 동결됩니다. 남편이 사용하던 통장, 카드, 예금, 보험,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됩니다. 만약 사전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유족은 상속 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남편이 가입했던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확인 후 지급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만약 고인이 남긴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품 정리와 남겨진 기억. 행정 절차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도 정수연의 아내는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옷, 안경, 손때 묻은 책들, 모든 것이 남아있지만 그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정리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물건을 남길 것인지, 어떤 물건을 떠나보낼 것인지, 유족들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품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몇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정수연의 아내도 남편의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남편의 옷을 기부하는 건 어떨까? 친구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의 물건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도 기뻐할 거야. 그녀는 남편의 옷을 기부단체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경과 시계, 그가 애지중지하던 몇 가지 물건은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것은 결국 고인을 마음속에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에 대한 유족들의 선택입니다. 네 번째, 남겨진 사람들의 삶. 장례가 끝나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유품까지 정리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남겨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모든 순간이 이제는 혼자가 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 홀로 남은 사람들은 심한 외로움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은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수연의 아내도 몇 주 동안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차 한잔할까? 그녀는 남편이 없는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을 따뜻하게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이 없는 하루하루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남편이 떠난 후 수많은 행정 절차와 정리를 마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놓지 못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별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미처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했고 이제야 뒤늦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떠난다면 남겨진 가족들이 나처럼 힘들어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을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떠나는 사람도 남겨진 사람도 더 큰 아픔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내가 임종을 앞두고 의식을 잃었을 때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명의료란 삶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통을 더 길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처음으로 이런 문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만약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녀는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녀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남겨진 가족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두고 고민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유언장과 상속 준비. 사람들은 유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남편이 떠난 후 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내가 떠난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런 고생을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둬야겠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손으로 쓴 자필 유언장도 가능하며 공증을 받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언제나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 한마디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내 마지막을 위한 작은 준비. 장례를 치르면서 정수연의 아내는 조금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떠날 것인지, 장례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이 원하는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런 작은 부분까지 미리 정해두면 남겨진 가족들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장례식장에서 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미리 골라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깁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살아있는 동안 후회 없는 삶. 정수연의 아내는 남편이 떠난 후 그와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줄 걸. 우리는 종종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별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을까?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더 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부터라도
남은 삶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겨진 가족들이 어떻게 슬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남편이 떠난 후 시간이 지나도 쉽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옆자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먹던 아침 식탁도 이제는 혼자 앉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외로움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지도 몰라.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첫 번째, 상실의 슬픔을 받아들이는 과정.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뒤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첫째, 부정. 이게 현실일 리 없어. 아직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물건도 그대로 두었고 그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둘째, 분노.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린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졌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더 건강을 챙겼더라면. 셋째, 절망.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이고 무기력한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평소 즐겨하던 일들도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넷째, 받아들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리움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남편 없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이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슬픔을 부정하지 말자. 그리우면 울어도 괜찮아.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슬픔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남겨진 사람들의 새로운 일상.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은 삶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들고, 혼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처음에는 외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들 부부끼리 다니고 혼자 있는 자신이 더 외로워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조금씩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변화를 겪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는 것이 더 이상 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조금씩 연락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이전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것은 혼자 남은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볼까?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여전히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직도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나 혼자만의 슬픔으로 남기고 싶지는 않아. 가족들은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주었습니다.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떠난 이를 기억하는 방법.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방식은 각자의 삶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인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며 그리움을 나누기도 합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없는 하루하루가 아직도 낯설어. 하지만 그래도 나 잘 살아볼게. 그녀는 남편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아픔이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려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남겨진 사람들도 살아가야 한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남편과 가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혼자라도 가볼까? 그녀는 아직도 가끔 남편을 부르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여전히 두 사람의 식탁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남겨진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며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지만 조금씩 삶을 다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에서 사망했을 때 알아야 할 절차와 사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감정, 준비해야 할 것들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 후 행정 절차는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사망 신고, 장례 절차, 상속 문제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닥쳐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더욱 혼란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 후 일주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장례 절차는 가족의 선택에 따라 진행됩니다. 장례 비용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인이 남긴 재산이 있다면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빚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니 평소에 가족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미리 준비하면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유언장 작성, 장례 방식 결정,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 남겨진 가족들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고인의 뜻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남겨진 사람들도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우리는 슬픔 속에서 그리움에 잠겨 살아갑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결국 고인을 기억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 됩니다. 정수연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 드디어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없이도 살아가 볼게. 하지만 당신을 잊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과 고통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남겨진 사람들은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덜 아프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거나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조금은 덜 아프고 조금은 덜 외로울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